그리고 이제 화면을 최대한 이제 말할 때는 화면을 보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게 저를 위해서 필터를 쓴 거거든요. 왜 필터가 필요해? 이쁘게 나오려고. 후보보다 내 얼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야, 머리가 이상하다. 이거 지금 이렇게 막 자름해주고 뽀샤시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터야? 네. 머리가. 얼굴이 이렇게 막 피부가 이렇게 뽀얗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멘트를 하면 그냥 호응해 주시면 돼요. 예. 안녕하세요. 세상 안녕하세요. 공소리입니다. 아유, 지금 이따가 다시. 안녕하세요. 세상 공소리입니다. 오늘은 현장 출신 박효진 경기도 교육감 예비 후보와 만나 앞으로 변할 경기 교육과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박효진 경기교육감 예비 후보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박효진, 별명 찐호박. 별명이 찐호박이신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 이름을 뒤에서부터 한 글자 읽으면 제 별명이 됩니다. 그래서 찐호박. 또 다른 이야기들 후보 소개에서 우선은 출생은 1962년 1월 18일 경남남도 의창군 현재 창원시에서 출생하셨고요. 지금은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시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현장 교사 출신이니까 그 현장 출신으로서의 시너지가 있다면 어떤 강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학교를 딱 들어가 보면 이 학교 분위기를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는 학교인지, 그리고 숨조차도 못 쉬는 학교인지, 복도를 걸어가면서 아이들과 마주치는 표정만 보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 나름의 직감이 있습니다. 이게 감각이죠. 그리고 지나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이 친구들이 고2인지 고3인지 중3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 것은 지나가는 어른들을 보면 그분들이 직업이 뭔지 또는 나이가 몇 살인지 잘 판단이 안 돼요. 그 부족함이죠. 그 대신 학교의 아이들, 이 친구들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교육감이 되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학교를 수없이 받고 왔지만 그 학교에서 뒤돌아서는 순간 그 학교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그러니까 수차례 봤습니다. 그를 통해서 전체 경기도의 학교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너무도 중요하다. 그래서 전체 학교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바꾸는 방향은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한 학교, 그리고 배우는 것이 즐거운 학교, 그리고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것이 행복한 학교, 학부모는 믿을 수 있는 학교,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학교, 이런 것을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또 시너지가 무엇인지 여쭤봤는데 이제 출마의 이유까지 그렇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교사 시기의 일화는 여러 매체나 여러 가지 콘텐츠 통해서 조금 들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밌는 일화들이 있길래. 그렇죠. 네. 특히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체험학습, 요즘은 체험학습을 표현합니다. 예전에 소풍이라고 그랬죠. 네. 소풍을 좀 더 아이들이 즐거울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아이들과 같이 방법적인 찾아냈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준비한 소풍은 소풍에서 문화적인 충돌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생활 지도의 문제, 이런 것도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동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아이들이 소풍을 모든 별로 역할을 나눠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평에는 산에 1박 2일로 갔었는데 아이들 새벽까지 준비된 놀이를 하느라고, 우리가 보통 고등학생들이랑 이렇게 체험학습 가면 아이들이 흡연할까봐 걱정하고 음주할까봐 걱정하는데 그런 걱정을 할 단 하나의 이유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냥 새벽까지 아이들이 준비한 놀이를 갖고 서로 떠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힘들어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출 산행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일출 산행을 하고 그리고 다시 기차를 타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이 충실하면, 그것도 아이들이 준비하면 우리가 통제 기제가 학교에서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풍에서 저는 아이들한테 단 한 번도 담배 피우지 마라 또는 술 먹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고 옆에 있어주고 아이들은 모든 별로 모든 장들이 안전도 책임지고 그리고 자신들이 인원도 점검하고 그런 소풍을 갈 수 있었고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스스로 아이들끼리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그런 거네요. 표현이 조금 다르죠. 믿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거죠. 아이들은, 이 친구들은 믿어주는 만큼 그만큼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교사는 아이들의 변화 발전을 믿는지 계속 자문하면서 자신의 성장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게요. 이런 일화들이 조금 더 있어요. 양명여고에서 2박 3일 지리산 등반도 있었고, 뭐, 그것도 이제 막 간신히 교장 선생님 설득해가지고 간신히 다녀오셨고, 정동진에서 2박 3일 네. 여행을 했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했어요. 별밤에서 엽서 보내기, 뭐, 치악상 여행 프로젝트 등등 정말 많은 체험학습, 소풍 이거를 좀 흔하지 않게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 아이들이 정말 체험하고 배우고 또 누리고 즐기는 그런 방면으로 많이 힘을 쓰신 것 같아요. 정말 학생들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재밌는 선생님이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같이 소풍을 준비하고 싶어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준비하는 소풍은 훨씬 내용적으로 충실하고 그리고 참여도 높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럴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이 약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가 어떤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그 부분에서 책임을 묻는 이야기가 막 확산되면 선생님들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전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빨리 보완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선생님들 다시 힘을 갖고 아이들과 같이 새로운 체험학습, 새로운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순발력 있게 되지 못하면 선생님들은 그냥 자포자기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계속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좀 잘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세월호가 터졌을 때 14년 전입니다. 전체 교육 활동이 위축됐거든요. 그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위축되지 않도록 어떻게 세밀하게 다시 정책적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 사고가 생겼을 때 법률적 판단이 결국은 대안이 되지 못하고 위축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학교에는 누적돼 있고 그렇게 창의적으로 체험학습을 한다? 소풍을 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꿈나라 같은 이야기가 돼버린 거죠. 그게 안타까운 것이고 여전히 지금 시간에도 아이들은 학생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선생님은 교사로 존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내용적인 교육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사실 많은 교사분들도 아이들이 꾸리는 그런 그렇죠. 소풍 체험학습 함께 하고 싶겠죠. 그런데 현실적인 그런 여건, 지원, 미흡 이런 부분에서 안전 책임 이런 부분에서 구조적으로 이게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정말 너무 뻔한 여행을 가잖아요. 그런 소풍들 저도 뭐 어렸을 때 소풍이라고 하면 박물관 아니면 에버랜드 이런 데 가서 그냥 정해진 대로 있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버랜드나 박물관에 가는 소풍이 반드시 나쁘다고는 볼 수 없죠. 그때 가더라도 좀 더 내용적으로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준비가 하는 과정 자체가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이 준비하는 과정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싶어 하는 게 현실적인 지금 선생님이나 아이들의 바람이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살아있는 내용적인 체험학습의 소풍, 그 밖에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 당국자들은 학교를 유심히 살피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장에 맞게끔 찾아내야 됩니다. 학교에 맞게끔. 그러면은 우리 후보님이 교육감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에 인프라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그렇죠.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지금 우리나라 뉴스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게 교권이 추락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권이 추락된 것은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거죠. 교육활동에 대해서 중심은 선생님일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의 사기나 실제 교권 자체가 추락되어 있는 것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빨리 이것이 회복하는 게 우선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기존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가? 과정상을 짚어보면 기존보다 지금이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의 필요에 의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교육적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학교로 던집니다. 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수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지금 포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들은 눈을 맞출 시간도 없다라는 진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 답을 찾아줘야죠. 그럼 조금 공약 이야기로 좀 갈 것 같은데 예. 그런 행정 처리 업무가 네. 교사들에게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시간을 좀 더 학생들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업무를 좀 이게 전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AI가 들어오잖아요. AI는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잖아요. 그렇다면 업무 부분에서 AI를 빨리 매칭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업무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업무에 대해서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그것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업무를 지원하려면 그냥 지원하겠다는 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발달한 게 온라인 세상이잖아요. 우리 사회가 발달한 조건을 10분 활용해서 그렇게 일처리가 된다면 그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보면 정책들에서 학교 구성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과정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학교 행정 업무 총량제를 도입하고 맞습니다. 학교 환경 영향평가제들을 실시하고 시군별 학교 업무 지원센터 설립, 학교 업무 표준화 도입 이런 행정적인 제도를 가져오겠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피부적으로 와닿는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업무로 힘들어한다는 말씀을 덜 하게 되겠죠. 그리고 교육의 질이 아예 훨씬 높아질 거고,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우리 학교 생활 참 즐겁고 잘했어. 그래서 졸업하기 싫어, 이 학교를. 나는 이 학교를 졸업하기 싫어 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학교 생활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저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선생님이 가르침이 즐거운 학교, 그리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간략하게 학교 행정 업무 총량제나 학교 환경 영향평가제 같은 부분을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실제 학교 총량, 업무 총량이 얼마만큼인지 이거 노동 강도 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선생님들 힘들어한다, 이게 힘드니 어쩔래 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힘든 것 자체가 우리가 진짜 어떤 만큼 힘든지, 노동 강도가 얼마큼인지 그것을 데이터화 시켜내고 줘서 연구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총량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 같은 경우는 업무 중에서 없애야 될 내용들, 학교마다 없애지 못하는 내용들, 이런 것을 찾아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줄어들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AI의 도움을 받겠지만, 그렇다면 사람이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그 사람풀, 그래서 그 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한다, 충분히.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경기도교육청 통합민원대응센터도 구축하시고, 또 AI 교육행정지원 시스템 말씀하신 것처럼 구축하시고, 또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게 학교 운영비 20%를 증액한다, 이런 내용도 공약으로 삼고 계신 것 같아요. 맞나요? 예, 지금 학교 운영비 공약으로 지원한 네, 박효진 후보님, 학교를 알아야 교육을 살린다라고 슬로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정책들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5가지 정도를 제가 좀 봤습니다. 그 중에서 현장을 살리는 교육으로 학교 공동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학교 민주주의의 실현, 학교의 자율적 교육권 부과, 그런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학교 자치기구를 법제화하겠다, 이런 공약도 있으시고, 또 내부형 교장 공모제, 교장 선출 보직제,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하셨어요. 이쪽 관련 세부적인 정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까요? 먼저 공동체 부분을 말씀드리면, 학교는 학생들이 있고 선생님이 계시고 학부모가 계시죠. 이 3자가 서로 신뢰와 지지와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서 돌아가는
곳이에요. 결과적으로 아이들한테 배움을 일으키는 곳이죠. 요즘 지식을 전달하는 학교 역할은 이제 끝났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배움을 어떻게 일으킬 건가, 배울 의지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과제가 되죠. 그러려면 믿고 지지하는 학부모가 집에서 있어야 되고 학교와 소통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상황을 판단하고 의지를 지지하고 발달 단계에 맞게끔 부모와 교사 역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행복하고 배움을 일으키는 존재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배우는 것이 즐겁고 학교 생활이 행복해야 되겠죠. 그것을 다 묶으면 그것을 우리가 학교 공동체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공동체가 이렇게 각 역할에 맞게끔 잘 돌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학교, 바람직한 학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학교를 만들겠다는 거고, 그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학교를 모르면 학교를 바꾸려고 노력해본 경험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선 또 자세한 것들은 또 기사화된 이야기들도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이 기사화가 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정책 중에서 또 하나가 학생 한 명 한 명이 빛나는 교육이라고 해서 그렇죠. 배움을 느끼지 못하고 배움의 즐거움이 없는 학교의 현실을 좀 개선하고 또 암울한 꾸준히 증가하는 학생들이나 공교육의 무기력, 그리고 뭐 실제로 정말 자살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정서 위기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정말 제도로서도 바꿀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요. 학생 생애의 진로 교육 기반을 마련하면서 학생 진로를 책임지는 학교, 그리고 정말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구상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앞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빛나는 학교, 빛나는 교육,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아이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 배운다는 것은 중요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배우는 것이 힘들어하고 어떤 아이는 배우는 것 자체를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이 안 되고, 그리고 힘들게끔 계속 자극이 온 겁니다. 어떤 아이한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친구는 결국은 배움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쉬운 예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배움을 즐거울 수밖에 없는데 배움을 즐겁다고 못 느끼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 살피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게 학교여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삶에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결국은 수준은 차이가 있겠지만 한 명 한 명을 빛나게 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학생 관계 회복을 위한 뭐 온라인 상담소나 그렇죠. 뭐 또 경기도형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것들, 또 스스로 생기부 제도,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약들을 세우셨는데, 또 다른 공약은 정확한 학교 지원으로 본질을 높이는 교육,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AI 교육 행정 지원 시스템 구축, 뭐 그런 여러 가지 학교의 행정적인 제도적인 지원을 현실화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배움을 즐겁게 하는 교육이라고 해서 입시에 종속된 수업과 평가에 있어서 지금은 또 그렇지 않은 교육 환경을 또 주도하고 싶으시고, 또 AI 확산으로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의 역할, 배움의 가치, 태도 등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이 필요하다. AI 교육에 앞서서 그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지 않도록 어떤 정립화하는 과정들을 또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공교육 불신이나 사교육 부담들의 이런 학부모들의 고충들을 좀 덜어낼 수 있는 그런 공약들 위해서 좀 이야기를 하셨어요. 특히 강조하신 게 교사 수업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나 여러 가지 AI 교육 시대에 맞춰서 교육 방향을 먼저 정립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선생님들이 가장 행복해 할 때는 뭘까요?
어떨 때 가장 선생님들이 행복할까? 저는 단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수업이 잘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아이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그래서 교사는 질문에 답을 하면서 오르실 때 아이들은 아하라고 깨달음으로 탄성을 지를 때 그때가 선생님은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수업을 선생님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죠. 그게 교육감과 교육청의 역할입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들은 충분히 행복을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 있고요. 행복한 선생님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잘 배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높아지는 게 학교에서 목적이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아이들이 아라고 깨달음의 탄성을 지를 수 있는 학교라면 제대로 된 학교가 되겠죠.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AI가 다가옵니다. AI 교육 이렇게 퉁치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AI 교육 이러지 말고 AI 활용 교육 이렇게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AI는 정확하게 도구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 그리고 누구나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거부하더라도 우리 생활 속에 파고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 게 AI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서 있어야죠. 도움을 받는 내가 잘 서 있어야만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없으면 도움을 주는 것 자체가 내가 되어버릴 수 있고 나는 없어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AI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친구들과 사용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학교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불균형이 있을 수 있죠.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AI를 사용할 때 있어서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 도구는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AI를 마음껏 사용한다라고 할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마음껏 사용한다는 것은 크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내용들도 다르죠. 그러면 발달 단계에 맞게끔 AI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다가올 수 있도록 학교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주 빠르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이들 교육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저는 그게 걱정스럽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체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역할이 있는 거죠. AI는 엄청난 도구인데 이것을 우리 쉽게 생각하면 칼입니다. 칼이 무기가 될 수 있고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처럼 AI도 기본적으로 타인을 해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빨리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AI 교육, 활용 교육 그 자체에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게 선행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네, 그렇죠. 예, 맞아요. 정말 지금 AI 관련해서 많은 부분도 뭐 윤리적인 부분이든 다양한 교육적 입장에서 그냥 무조건 무의판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 본연의 것을 지키면서 또 그거를 도구로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또 성장해야겠죠. 그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들이 사실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부터 정착되어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셨어요. 그래서 또 재밌는 또 이야기들이 뭐가 있을까 봤는데 또 AI 이야기 하시고 또 교육 기본소득 관련해서도 이 이야기를 보도가 나온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략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교육을 국민에게 맡길 것인가, 국가가 책임질 것인가. 공교육이라면 국가가 좀이라도 더 잘 책임지도록 방향을 잡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무상급식이 있고, 그리고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있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아이들은 학년이 올라갈 때 또는 새로운 학교에 입학할 때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느끼는 집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사회는 그 영역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자는 의미로 교육 기본소득을 정책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년 준비금 또는 입학 준비금에 일정 정도로 부담을 줄여주겠다. 1인당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예산과 집행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생각하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학년이 바뀔 때마다 혹은 새로 입학할 때마다 경제적인 부담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런 부담을 경감하고, 또 우리 교육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기본적인 교육을 받으려면 그거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따라야 되는데, 단순히 학교라는 공간과 교사라는 거를 제공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형편에 맞게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누구나 어느 선까지는 또 골고루 갖출 수 있는 거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교육이 그렇게 지원이 없으면 그만큼 요즘 시대에는 이제 학벌이 중요하지 않아졌고, 어떤 출신이든 얼마나 학교를 나왔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되든 옛날과는 다른 세상이에요. 공부로만 성공하는 세상도 이제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교육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기본적인 교육에 있어서 지속이 가능하다. 그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기본 교육소득, 교육 기본소득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평등한 교육을 좀 얘기를 하시면서 정서 위기 학생 증가와 또 돌봄 기능 등의 학교에 이제 무한으로 책임이 전가되는 것, 그리고 지금 사회에서 차별과 혐오가 팽배한 사회 시스템에 있어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시 또 조명이 되는 게 다양한 전문교사 배치, 뭐 그런 거에 인력적인 지원과 회복적 정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여러 가지 제도들을 또 구축을 하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런 예,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경계에 있는 아이들, 이 친구들을 학교가 제대로 살펴주지 못합니다. 못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고, 못하니까 그게 악성 민원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경계성에 있는 이 친구들을 제대로 좀 살펴야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하죠. 이 친구들이 제대로 보살핌을 못 받고 일반 교실에 있을 때 선생님들도 감당하기 어렵고, 아예 다른 아이들도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쉽게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민원 지원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위기 지원, 학생 지원, 기초학력 지원 등 전문 교사 제도, 뭐 방과 후 돌봄 병설 체계 구축, 또 경기형 학마통, 교육지원청에서 학마통 설립을 관련해서 지원하고 싶어 하시고, 또 한 학교당 한 명의 보안관을 도입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특이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건가요? 지금 학마통이라고 해가지고 입법화됐고 그것이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아직 정착이 안 됐죠. 3월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겁니다. 인력과 재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때만 재고시를 할 겁니다. 그것을 책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가, 학교가 예전과 다르게 아이들의 발언이 아주 이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발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발언을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오롯이 선생님들만 책임지라는 구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추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안전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멜봄, 돌봄, 방과 후 이 제도가 비슷비슷하면서도 지금 혼란스럽게 학교에 존재합니다. 현장의 감으로 혼란스러운 현실적인 문제를 답을 찾겠다. 그래서 저는 좀 시스템을 갖추는 형태의 병설 유치원 비슷하게 돌봄 병설화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를 좀 갖춰주면 업무는 선생님들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자체적인 업무 처리를 통해서 시스템이 운영되는 거죠. 그 업무를 처리할 상시적인 근로자를 배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방과 후 병설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있는 제도들을 좀 통합하는 제도로 생각할 수 있나요? 예. 지금은 시스템이 안착됐기보다도 시기가 다르게 방과 후 돌봄, 늘보험이 쏟아져 가지고 학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도 이게 이름이 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단순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질 높은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공약사항들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들었는데요. 또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보면은 교사의 이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하셨어요. 공동육아 과천 열리는 어린이집 시설의 이사장 역할을 하셨어요. 공동육아, 이거는 어떤 이야기인지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혁신학교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내용을 찾아보면 거기에는 참여의 경험을 갖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존재합니다. 이 학부모들의 경험을 추적해보면 결국 공동육아입니다. 근데 공동육아라는 것은 학부모들이 내 아이의 어린이집 시기의 육아 문제를 같이 풀어가자는 그런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동체 육아 협동조합, 을 줄여서 우리는 공동육아 협동조합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는 모델을 제시한 연구자들이 있었고 그 모델을 갖고 실천한 유아교육 전공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모델과 실천을 지지하고 함께한 부모가 있었던 거죠. 저는 부모로서 운영진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운영을 일정 기간 같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종의 실험적인 면도 있지만 엄청나게 부모의 노력과 활동이 있을 때만 초기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경험들이 제가 교육을 바라보는데 큰 도움을 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믿고 기다린다는 말이 있어요. 믿고 기다린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실제적으로 믿는 만큼 아이들은 크고 그리고 실제 그랬을 때 여유를 갖고 기다려주면 그 기다린 만큼 결과가 아이들한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전반적으로 그런 철학인데 그런 경험을 몸으로 할 수 있는 시기였고요. 지금도 전국의 각 지역에 공동육아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과 같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노력이 결국은 보이지 않게 우리 교육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되게 겸손하게 말씀은 단 안 하셨는데 월세 전세를 벗어나 어린이집 터전을 짓는데 환경을 조성하셨고 또 공동육아를 지역에 홍보하기 위해서 공동육아 아빠 축구단을 구성해서 일요일마다 이렇게 정부청사 과천에서 잔디밭에서 운동 축구도 하고 공동육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초대 전국 협의회 대표 역할도 하셨고 과천 문예관을 대여해서 공동육아 및 발도르프 학원 설명회도 있습니다. 발도르프 학교가 독일에서 유명한 학교가 맞죠? 좀 설명을 할까요? 예,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발도르프 학교는 독일의 발도르프 지역입니다. 우리가 수원이나 안양, 고양 이렇게 지역 이름처럼 조금 있다가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담배 공장이 있었어요. 담배 공장 사장이 우리 공장에 학교를 지을 테니 슈타이너라는 사람 보고 그런 거예요. 우리 공장에 지어진 학교에서 아이들을 당신이 말하는 대로 제대로 된 교육을 좀 해볼래?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발도르프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육 행위 자체를 인간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행위다라고 말할 정도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전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 아이들을 만나는 교사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지? 어떻게 이해하면 되지? 그래서 교사는 교육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이런 철학을 갖고 운영되는 학교라는 거고요. 제가 학교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것도 우리가 실험적으로 해보는 것도 학교이지만 외국에서도 우리보다 더 앞서가지고 고민했을 텐데 이런 생각 속에서 외국의 학교를 찾았고요. 그 중에 한 학교가 발도르프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발도르프 학교를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한번 운영하고 학교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학교가 전국에 꽤 많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청계 자유 발도르프 학교라고 실제 청계사, 어항의 청계사 가는 길목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를 통해서 제가 학교 공동체는 어떻게 운영되는 게 바람직할까 이런 답을 찾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이 발도르프 학교가 한국에 있는 게 그러면은 이 역사를 함께 오신 거네요. 발도르프 학교의 예, 역사를. 아니 작은 역사를 같이 했습니다. 작은 역사를. 예.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성공회 대학원 NGO 대학원 재학 중에 아파트 공동체 운동을 또 하셨어요. 인덕원 대우 아파트 연합 조합장 역할을 하면서 조합 청산까지 마무리하셨는데 굉장히 민주적으로 또 하셨다고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해주시겠어요? 제가 NGO 대학원을 다닐 때 아파트 공동체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된 생각이 딱 다가오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파트에 산다고 어렵지만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니, 아파트에 산다고 마을 공동체는 어려워. 라는 말이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 아파트에 살더라도 한번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도전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 아파트에 조합장을 희망을 했고 조합원들과 같이 만드는 겁니다. 2408세대였어요. 오항과 안양 지역이 다 지역적으로도 연합되어 있고 그래서 조합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참 많았어요. 문제 해결 능력. 그게 제가 그때 관련된 서류가 거실 책장에 2단 정도 위로 쌓일 정도로 가득 서류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3년 동안 정말 가쁘게 역할을 했던 것이 아파트 공동체 운동을 했을 때 같아요. 그런 결과 최고의 아파트 단지를 만들지 못했지만 말이 살아있는 아파트 단지 그리고 주민들의 자치가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마을 아파트 이런 모습은 가축에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게 집이라는 게 대부분의 서민들은 자기 전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값이 오르면 아파트 조합장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욕을 안 먹고 집값이 내리면 욕을 먹는 이 묘한 상황도 참 재미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아파트 재개발 3년 과정에서 비리로 어떤 문제가 생긴 일들은 없었어요. 그것은 다행이고 고맙죠. 조합원들이 2408세대의 조합원들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겠어요. 이분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었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거죠. 이분들이. 고맙고 저도 참 세상을 많이 배웠던 그런 30대 후반의 시기였어요. 그게 주민자치 그리고 마을 공동체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실질적인 경험을 하신 건데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교육 공동체를 생각할 때 근본적인 게 마을의 공동체 그리고 자치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마을에서부터 일어나서 그게 교육으로 보육, 교육 그렇게 삶의 터전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체험을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력이에요. 그리고 그 조합장 하신 게 그 재개발, 재건축이 또 차이가 좀 있다고 들었어요. 재건축은 더 어렵죠. 재개발은 그나마 쉬운 합장입니다. 또 규모에 또 차이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규모보다도요. 예를 들어 공장 부지를 아파트에 짓는다. 공장 부지에 그러면 재개발이고 집을 허물고 다세대 주택 이런 집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재건축이에요. 그렇게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연합조합장으로서 재개발을 하신 거예요. 거기가 공장 부지였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었어요. 네네. 각종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해결 능력을 저는 아주 크게 배운 기회였어요. 그런 문제 해결 능력,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정말 직접적으로 배우고 체험하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